자, 저당의 유동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를 보면요,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당을 유동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 지문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저당의 유동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하죠.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뭐를 설정하냐 하면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요.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뭐를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이 보금자리론을 대출해줘요. 이때 보금자리론은 어떻게 있죠? 대출 시행일부터 만기까지 무슨 금리? 고정금리. 그리고 우리는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10년 안에는 없어요. 자, 우선 이걸 우리는 대출을 해주는데 누가 대출을 해줘요? 우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뭐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줘요. 이 은행 보험회사의 금융기관을 우리가 1차 우리는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요, 이 주택 수요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죠. 이 형태를 뭐죠?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자, 1차 저당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을 뭐 한다? 우리 대출받는 시장이다. 그래서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인데, 하여튼 요 개념 많이 출제를 해요. 1차 저당 시장, 이제 배우게 돼 2차 저당 시장, 요 개념을 우선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자, 그럼 이 금융기관은요, 요 1차 저당 시장에서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택 자금을 계속 대출해 주다 보면요, 더 이상 대출해 줄 자금이 없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 돈이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 찾으려니까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돈을 못 줄 수 있어요. 그럼 은행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은행 현금이 부족해지는 무슨 문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높았다? 유동성 위험이 높아요. 왜냐? 주택 저당 채권을 뭐 한다? 매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뭐다?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뭐가 높아져요?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다. 이 금융기관은 1차 저당시장만 존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다? 2차 저당시장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각을 하지 못해서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니까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를 매각을 한다? 이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매각하면 안 되고 뭐 한 3천억 이렇게 매각해야 되니까 묶어야 되겠죠. 이 집합물, 이걸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우리는 저당 풀로 출제하기도 하고, 저당 모기지 풀로 출제하기도 해요. 모기지를 번역해서 저당이라고 하니까 이 모기지 풀 또는 저당 풀을 어떻게 해야 매각을 하는 거죠. 자, 매각하면 뭐가 들어오죠? 이제 현금, 자금이 이제 유입이 돼요. 자, 누구한테 매각을 하느냐?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는 거죠.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가 보증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했고요. 또 우리가 이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죠. SPC, 이 특별한 스페셜
특별한 퍼포스 목적을 가진 컴퍼니 회사,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어떤 회사,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다? 실체회사다. 무슨 회사? 실체회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국가가 보증합니다. 국가가 보증했어요.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요거는 2차 저당대출기관이에요. 2차 저당대출기관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를 이제 하다가 또 자금 공급을 해줄 자금이 부족하면요,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MBS,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 뭘로 번역을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저당증권으로 번역을 해. 주택저당증권으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우리 출제위원들은 또 저당담보부증권으로 출제를 또 하기도 하네. 저당담보부증권,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또 출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걸 발행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또 팔아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 또 뭐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금, 또 현금, 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융기관에 이렇게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몇 차? 2차 저당시장이라고. 2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 뭐를 한다?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시장? 공급해주는 시장.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2차 저당시장에서 누구에게로? 우리는 1차 저당시장으로 뭐를 공급해준다?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당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주택 저당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해결됐죠. 유동성이 뭐한다? 증가.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유동성 부족 문제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뭐는 줄어든다? 점점.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지. 줄어들고 또 국제결제은행을 BIS라고 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줄어들어요. 국가가 보증하니까.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요. 자, 우리는 재무 건전성 지표가 8% 기준인데, 여기 좀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 가까이 돼요. 그럼 자기자본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요, 은행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낮아져요. 신용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진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리는 MBS를 발행함으로써 우리는 투자자는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수단을 또 투자자에게 제공해줘요. MBS는. 또 주택 수요자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택 구입이 이전보다 더 쉬워지는데, 요즘에 이게 막 제약이 많죠. 보금자리로. 이번에 뭐 보니까 이쪽으로 뭐 대출을 받으면은 뭐 한다? 거주를 또 몇 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요즘 하도 바뀌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이제 보면. 자, 우선은 이 내용인데, 그 개념, 우선 1차, 2차 저당시장 개념 출제했고요. 또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뭐다?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2차 저당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MBS를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 관계 있지만은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우리가 관계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수요자에게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신용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저당에 유동하는 이 신용창조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해요. 그래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10년 이상 장기 운영하면요 금융기관의 자금의 경직성이 높아지는데 이 단기 자금 조달을 뭘로? MBS를 발행하면서 장기 자금 조달로 대체를 해. 단기 자금 조달을 장기 자금 조달로 대체하기 때문에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택 수요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MBS가 여기 도입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 물었거든요. 아닌 걸 찾는 건데 정답은 뭔지 아세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 이전보다 전세 살던 사람이 자기 주택을 소유 기회가 더 많아지죠. 작년 정답이 이거 자가주택 소유 기회 비중이 자가주택 소유 비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죠. 작년 시험 보기에 감소로 나왔어. 그 지문이 작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을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 여러분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다른 말로 우리 투자론에서 배웠잖아요. 저당 수익률은 다른 말로 주택담보보다 대출금리. 이것은 2차 저당시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높아야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 여러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3%인데 4% 주겠다. 그럼 투자하면 또 투자자는 몇 프로? 자기는 요구하는 게 3%인데 4% 주겠다 그러면 1% 이득을 얻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 우리가 침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증권시장은 크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누는데 주식시장이 침체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요 자금이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요. 투기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MBS가 거래되는 어디 이쪽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요. 국가가 보증한 증권시장 안에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증권시장 바깥 외부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용한 게 바로 뭐다? MBS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선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두시고 117페이지 맨 밑에 거기 2번 그 저당의 유동화에 원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거기에 117페이지 맨 밑에 2번 문제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은 그 발행 효과, 여기 작년에 출제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올해는 119페이지 이쪽이 좀 중요하다. MBS의 종류. 자, 올해 시험은 요 MBS 종류에서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자, 올해 시험 이쪽이 좀 중요한데, 자, MBS 종류에서 4가지가 있거든요. MP, TS, 요거 하나만 뭐다? 증권. 나머지는 3가지는 뭐다? MBB, MPTB, CMO. 이 3가지는 뭐? 채권. 요거 3가지는 채권, 요것만 뭐다? 증권입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차입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요, 매월 원리금을 뭐 해줘야 된다? 상환을 해줘야 돼.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주는데 이때 발행 기관은 뭐를 발행했느냐? MPT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MPTS예요. S가 뭐냐? 증권이야.
security, 증권을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체 증권이다. 이 용어가 어떻게 붙었냐 하면요.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줘. 이체. 받자마자 넘어간다. 그래서 이체 증권이라고 번역해요. 이때 요 S가 뭐다? 증권인데, 문제는 이때 자산 매각을 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린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자산,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한다.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자,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확인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지분형이라는 거. 그럼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은 다 누구에게 간다? 지분을 매각했으니까 지분은 다 투자자에게 가야죠. 어떤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이 지분권, 두 가지 지분이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산, 지분을 매각했으니까 지분이 다 넘어가지.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보금자리로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예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죠. 그럼 발행기관도 바로 즉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해. 왜?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금리, 시장 이자율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이라든지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 지분에 대한 위험도 누구에게 이전된다? 투자자에게 이전. 이렇게 관련된 위험, 이 지분권과 관련된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야겠죠? 증권입니다.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이 있어요. 증권 2로 암기해두면은 틀리지는 않아요. 예? 이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둘 건요. 시험은 요거 많이 내는데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닙니다. 짝꿍. 같이 다닌다. 요 조기 상환 위험 시험 지문이 많이 나와요. 원리금 수취권에 조기 상환 위험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자산 1,000억을 매각하면 1,000억이라는 뭐가 들어온다? 1,000억이라는 자산 매각하면 1,000억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 말은 발행기관의 자산 크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뭐 이체증권 발행한 금액은 뭐다? 똑같다. 네. 왜?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차입자는 대출을 받게 되면요, 또 매월 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또 상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은 발행기관이 뭐를 발행하냐 하면요, MBB, 여러분 B는 본드, 채권이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해요. 이것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회사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 회사채 발행 금리, 그런 만기, 여러 가지 조건 등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회사채의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자, 문제는 채권이란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채권을 발행할 땐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자, 그래서 뭐를 담보로 한다? 발행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여러분 그래서 이 채권이죠. 요 채권 요 세 가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항상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 요 세 가지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 발행기관 보유한다. 꼭 기억해야 돼, 채권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현금 흐름 지분권도 발행기관이 보유를 해. 그러면은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 생기는 금리 위험, 차입자가 또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이자 제때 못 갚은다. 원금이자 제때 못 갚은 무슨 위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전부 누가 부담을 하죠? 발행기관이 부담하는데 시험 문제 요거 정답 2번 물었어요. 원리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부담. 요거 2번 출제를 했어, 정답으로. 주의 좀 해두시고, 문제는 그래서 요걸 암기할 때요,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 암기할 때 올발로 암기해주면 돼. 네, 발행의 권리, 위험 전부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 올발 암기해야 돼. 그럼 투자자는 위험이 있어 없어요? 발행기관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니까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수익률은 가장 낮아요. 그리고 발행기관은요, 투자자에게 통상 일반적으로 몇 개월? 6개월마다 뭐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상당히 낮거든요. 수익률이 가장 낮잖아요. 새로운 원금 이자를 줘. 여러분 여기서 원금 이자는요, 여기 원리금과 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인데 이자는 상당히 낮아요. 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차입자는 매월 원금 이자 같지만은 발행기간은 투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지급을 하니까 원리금이 바로 즉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며 투자자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콜방어라고 해요. 콜방어.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콜방어라고 하는데 콜방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택저당채권. 자,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MBB 발행한 금액을 하면 어디가 더 많아요? MBB 발행한 금액이 더 많거든요. 여기 1조면 여기 5천억 발행했어요. 왜? 누구를 가지고?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 요 투자, 채권을 사는데 투자의 안전을 위해서 요 차액만큼 뭐를 제공하고 있다? 초과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 차액만큼 초과 담보를 제공했어요. 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을 위해서 초과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문도 여러분이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요 2개 잘 보시고, 이번은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 차입자가 또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은 발행기관은 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줘. 원리금을 이체시켜주는 이체증권의 성격을 가져요. 원리금을 이체시켜주니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은 투자자가 보유해. 그리고 또 채권이잖아요. MPTB, 또 본드,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를 담보로? 또 뭐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걸 담보로 하죠. 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또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이 소유권은 또 발행 기관이 보유하죠. 그래서 무슨 성격? MBB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그죠? 지분형과 채권형을 뭐 한다? 혼합을 한 요걸 많이 나와요. 혼합한 형태의 성격을 가진 뭐다? MBS다. 혼합, 요걸 많이 출제하죠.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원리금을, 여러분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뭐 이체시키는, 자동적으로 이체시키는 채권이다. 그래서 우린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이체 채권, 아니면 자동 이체 채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만 가는 거야? 요거 권리는 발행해 보이고 현금, 원금이죠. 현금만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요. 현금 수지 채권 또는 저당 직불 채권이라고. 여러분 저 직불 카드 아시죠? 자, 여러분 직불 카드 끊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통장에서 저쪽으로 현금 바로 이체되죠? 그런 의미예요. 이걸 저당 직불 채권 또는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을 자동으로 이체시키는 채권이다 이 말. 자, 이걸 확대를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만기가 돼서 10년인데 여러분 10년에 투자하면은 만기 기다리잖아요. 이게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또 조기 상환 위험. 자, 원리금 수취권 가진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거든요. 이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뭐죠? CMO죠. 다계층 저당 채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원래 정답은 MBB 아니면 CMO 이 두 개 중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 거야.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MBB와 CMO에서 정답을 많이 묻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되겠다. 그럼 CMO는 뭐죠? 우리는 MPTB 확대를 했잖아요. MPTB를 확대했기 때문에 요거와 구조상 동일해요. 여러분 구조상 동일하다는 건 어떤 의미? 예?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보유하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 보유하면서 조기상환위험 누가 보다? 투자자보다 똑같아요. 구조상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저당채권의 총 발행에 여기 1조다. 여러분 저당채권의 총 발행한 금액은 1조인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의 그룹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8개의 그룹, 이렇게 8개로 나눠요. 그래서 만기는 몇 년? 1년, 2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만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자율도 다르겠죠. 앞에는 1년이니까 신용등급이 높아요. 위험이 낮아요. 위험이 낮으니까 이자율 2%, 여기는 뭐 2.1%,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수록 후순위로 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신용등급은 낮고 수익률은 뭐다? 높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뭐 정크본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다. 자, 이런 것을 우선 여러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기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게 해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나눠진 그룹을 뭐라고 하죠? 나눠진 그룹을 트렌치. 그래서 시험 문제 트렌치만 떴다 하면은 뭐다? CMO에 트렌치가 나오면 트렌치.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이렇게 다양한 트렌치의 계층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면 보세요. 처음에 원금이자를 받았어요. 원금이자 받으면 원금이자 이체시켜줘야죠. 여기 있으니까 원금이자를 받자마자 이체시켜주는데 처음엔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1년 차 여기에 원금이자를 줘요. 그럼 나머지는 뭐만 줘?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은 뭐만 준다? 이자만 줘. 여기는 이자도 안 줘. 여기는 이자도 안 줘. 20년은 요 마지막 트렌치인 요걸 Z 트렌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자들 안 줘요.
그럼 이제 1년 차에 원금이자 다 갚았어.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갚았으니까 줄 필요 없죠? 그럼 어리죠, 이제. 2년 차에 원금이자 주고 또 나머지는 이자 주고 여기는 안 줘요. 그럼 요 마지막 트렌치로 오면요. 만기 20년 됐을 때 그동안 이자 안 받았잖아요. 그동안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이게 마지막 트렌치인데 그러면은 앞에 콜부터요. 조기 상환 유형과 관련해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5년 차에서 내가 콜 받아. 콜. 조기 상환 오케이. 받아주겠다. 여기서 갚아버려. 조기 상환하면 돌려준다 이거야. 그럼 장기는 뭐야? 가만히 있어도 돼. 앞에 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보통 연기금인데 이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뭐를 실현할 수 있다? 콜 방어를 뭐 한다?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장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요 관계에서 뭐 조기 상환율이 어느 정도 되냐 요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건데 요거 시험 문제에 여기서 나오든 여기 나오든 둘 중에 하나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올해 중요하다. 작년에 뭐 출전세 지금 요거 MBS 배웠죠? 작년에 요거거든 자산 보유자. 여러분 자산 보유자. 지금 우린 MBS는 뭐를 기초로 해? 기초자산. MBS는 기초자산이 저기 뭐죠? 주택저당 채권. 네? MBS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이 MBS는 기초자산인데 요거는 자산 보유자인데 여러분 기업에 있어서 뭐 외상 매출 채권. 그러면 외상 매출 채권, 뭐 주택, 저당, 채권, 예? 또 리스, 뭐 채권 등 뭐 많잖아요. 이 자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을 해. 누구에게? SPC. 여기서 중요한 건 SPC는 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체 회사인데 요거는 페이퍼 컴퍼니야.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어. 말 페이퍼 컴퍼니 뭐다? 명목. 작년 시험에 또 요걸 출제를 또 지문상에 듣거든요. 요거는 뭐 명목 회사다.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여기서 자산을 매각을 하면은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ABS 증권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매각한다?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 그럼 또 뭐가 들어오는지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현금 들어오면 또 현금이 이렇게 공급이 돼요. 자, 이 관계가 뭐의 구조? ABS 구조가 되는데 이 MBS, ABS 구조에서 작년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요. 지금 작년 시험에. 모든 자산이에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매각하는데 SPC는 뭐다? 명목회사다. 그리고 상법상 유한회사인데 작년에 주식회사로 출제했어. 주식회사가 아니라 뭐 상법상 뭐 유한회사. 인원 정해져 있는 유한회사. 뭐 예를 들면 10명 이런 식으로. 유한회사. 우린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가 있거든요. 유한회사. 상법상 유한회사들 말이에요. 이걸 작년에 주식회사로 출제한 거야. 이런 건 회사를 설립해봐야 아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요 ABS에 관련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죠. MBS. 여기는 MBS는 요거 뭐 기초자산이 뭐다? 주택저당 채권이지만 여기는 모든 자산. 여기는 뭐 자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자, 한번 용어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용어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재 거기에 121페이지에 가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가 나와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인데 자, 여러분 주택연금제도 주택담보로 노후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무슨 거죠? 노년계층의 노후생활자금 용도로 도입된 제도가 뭐다? 주택연금. 이 개념도 두 번 냈거든요. 뭐다?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해요.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주택연금이라고 해요. 그럼 주택연금의 중요한 장점이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장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국민연금은요, 여러분이 우리 가입하는 국민연금은요, 국가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한 40년 지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요, 어떻게 돼? 못 받은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빨리 받는 게 최고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뭐.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야, 재정이 없으면. 예? 뭐 빌려와서 그럼 국채 발행을 하는데 국채 발행해서 그걸 해서 여러분 줄까요? 국채 발행하면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사면. 은행 위험도가 높아서 안 사면. 그러니까 이게 국가 보증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 먹어야 돼요. 뭐든지. 근데 요거는 중요한 국가 보증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택연금은 누가 보증했다?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한 거예요. 국가 보증,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뭐 한다?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뭐 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증여를 하면요, 국민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주택 그 뭐래요? 국민 그 뭐예요? 주택 채권? 예? 이것을 매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매입 의무 면제예요. 여러분 또 지방교육세도 있고요. 노농촌 특별 이것도 감면이 되고요. 또 이자 있죠. 매월 원금 이자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때 이자는 2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이 있어요. 200만 원까지는. 또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또 25% 감면이 있어요. 그럼 7억이다. 그럼 5억까지 25% 감면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재산세 더 내면 돼요. 하여튼 5억까지는 얼마? 25% 감면이 돼요. 그 상당히 우리가 세금 전략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 관련해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이것도 한 2번 출제했는데, 자, 주택연금 총액. 자, 여러분, 주택연금 받은 총액이 있거든요. 총액이 있고, 그리고 주택, 여러분이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에 대출해준 금액 회수해야 되니까 주택을 처분해서 회수를 하는데, 이때 회수할 때 이게 더 많았으면 어떻게 돼? 주택연금 총액이 얼마다? 5억이다. 자, 주택연금 총액이 5억이에요. 5억. 주택연금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면 어떻게 돼요? 4억이면 부족하죠? 얼마? 1억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어떻게 돼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어.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 부족분에 있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에요. 예? 여기 7억이에요. 남는 금액은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뭐 지급을 해요. 남는 건 돌려주고요. 부족한 건 뭐다? 국가 부담.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을 할 때는요,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몰래 가입을 해도 돼요.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돈을 팍팍 쓰더라. 용돈도 손주도 용돈도 많이 주더라. 하면은 요거야. 요거. 그때 보면요, 등기부분 때 보면 딱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 주택연금 딱 나와. 그 부기등기에서요. 부기등기 딱 돼요. 여러분 부기등기 다 있어. 등기부분 떼면은. 그럼 뭐가 되냐? 압류. 여러분 이 주택 소유자가 망했어. 뭐 하다가 압류 못해. 부기등기 딱 돼 있어. 압류 못하고 국가보증인데 이건 압류 안 되고요. 양도도 안 돼. 압류하거나 양도도 할 수 없어. 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본인이 매월 200만 원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월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또 계속 200만 원이 계속 지급돼. 동일금액. 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 그 보증기한은요. 언제까지? 보증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그러니까 종신이야. 종신.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둘 다 사망 시까지. 종신입니다. 종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입 가능 연령 보면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여기에 가입 가능 연령이요. 이번 4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주택 소유자 또는, 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얼마? 이게 얼마? 60세가 아니라 55세로 바뀌었어. 55세. 이번에. 55세로 바뀌었다. 4월 1일부터. 60세였다가, 처음 2007년 도입을 할 때는 65세였다가 60세? 이제 55세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5세로 고칩니다. 4월 1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22페이지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 가입 가능 연령 몇 세? 50세. 그 밑에 참고로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장 중 영소자 요거 나오는데 요것도 뭐야?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만 55세 이상이죠. 55세 74제곱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요걸 없애버리면 되겠네. 주택 소유자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만 얼마? 55세에서 만 74세인데 만 55세는 몇 세 때? 확정 기간이 30년이고요. 74세는 확정 기간이 몇 년? 10년. 확정 기간은요. 10년, 15년, 몇 년? 20년, 25년, 30년인데 그 중에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요 지문까지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 말을 필요가 없지. 이제 55세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우대 방식이 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거기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요건 65세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주택 보유수 봅니다.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죠. 자, 그런데 거기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 대상주택의 시가입니다. 여러분 공시가격이 아니에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인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을 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뭐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 거기 123페이지 메뉴에 준주택인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하는데, 전답은요, 우리나라에 농지연금 제도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농지연금이 있어요, 전답은. 그러니까 요건 다 제외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 대상주택의 권리 침해나 제한 물건 및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은 원칙상 제외되는데 단 종신혼합, 인출한도 설정이 되는 종신혼합 방식 선택 시에는 임대차 계약 등 해지 조건을 가입한다. 여러분, 우리 전세 계약 해지를 했다.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 해지했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거주 요건 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 보면은 거기에 종신 방식인데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평생 동안
어떻게 돼? 지급받는 방식인데 두 가지 있죠. 인출한도 설정 없으면은 종신 지급 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하면은 뭐다? 혼합 방식.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있는데 대출한도는 5억이에요. 5억에 50% 하면 2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인출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종신혼합 방식입니다. 자, 확정기간 방식은 어떻게 돼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예? 5개 있죠?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으로 우리는 지급받는 방식이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자,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또 인출한도 요건 설정해 있죠. 또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인데 거기에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에는 반드시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 한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확정기가 끝나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의료비 있고요. 또 확정기간 끝나도 뭐가 있어요? 또 관리비 있죠. 주택 관리하는 비용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은 여러분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어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돈 원금이자 못 갚겠다. 이럴 때 가입을 하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 한도의 몇 프로? 거기 50% 초과 9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았어요. 돈 갚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우대 방식이 나오는데 우대형 주택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또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에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자 거기에 13% 밑줄 13% 여기 이번에 바뀌었어요. 13% 최대 13%가 아니라 야, 최대 13%가 아니라 약 몇 프로? 20% 이번 바뀌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 13%가 아니라 이제 최대 약 몇 프로? 20% 우대하여 지급을 하는 방식. 돈 더 주겠다는 얘기죠. 우대형. 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것도 대출 한도의 45%인데 인출 한도 설정 없으면 우대 지급 방식, 인출 한도 설정하면은 우대 혼합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금리는 뭐죠? 금리는 자, 여러분 125페이지에 거기에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우리가 변동금리인데 이 기준금리는 두 가지 있죠. 3개월 이자율 조정주의가 3개월인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두 가지 기준 금리를 적용해요. 여러분 코픽스는 두 가지 있거든요.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대출 잔액에 가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택연금은 그 바뀐 부분인데 요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55세, 60세에서 바뀌었다는 거 하나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바뀐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또 2년 전에 이렇게 냈고 3년 전에 나왔나? 소유권은 언제 이전돼요? 소유권,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연금 가입을 할 때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근저당권만 설정돼 있어요. 그럼 언제 소유권 이전돼요? 돌아간 다음에.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 주택 처분해서 해소해야 되니까 그때 소유권이 이전돼서 주택을 처분해서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해요. 소유권 언제? 사망 후에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출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우선 연금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작년에
공급자 금융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출제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출제인데 원래도 두 개 다 중요해요.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데 이 부분 그리고 개발 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